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역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찾아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바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찾던 그것은 바로 진정한 고향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향역에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고향역에 도착하신 손님, 김선미 어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어머니. 진짜 오랜만에 네.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뭐 좀 아프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런저런 것도 공부도 하느라 그래. 그래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좀 바쁘게 그러니까요. 지냈어요. 오늘 또 촬영 전에 이제 든든하게 식사도 1층에서 하셨잖아요. 아, 나 진짜 이제 넋이 나가게 먹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낙지인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네. 그다음에 뭐 오징어 순두부. 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게장 순두부를 드셔가지고 네. 한 그릇 다 먹었어. 오늘 맛있게 먹었어. 고향역 또 한국 정착기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머니 소개를 시청자분들께 좀 해드리면요. 탈탈탈 208회 출연하셨었고요. 2009년에 탈북하셔서 2011년 한국 오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차가 그쵸? 되시네요, 어머니. 10년 되죠. 강산이 변할 때가 됐네요, 이제. 저는 네. 한국에 온 지 이제 금방 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 못 나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잠 자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고 네. 아직도 이제 그 넘어올 때 그때 그 드라마라든가 그런 꿈을 자주 이제 너무 꾸고,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네요. 아직도. 그래도 이제 10년이라면 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네. 이제 내 나이에 인터넷 접하고 인터넷 하는 거 그게 제일 가장 큰 변화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가끔씩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어 쓰는 그걸 따라하는 거. 네. 아, 그런 게 좀 큰 변화 같아요. 인터넷 쓰시는 거랑 네. 영어 쓰시는 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가장 큰 변화고. 네.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탈탈탈에서는 사실 어머니 이제 북한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또 한국 오셔가지고 또 저희 강 실장님 데려오느라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느라고 정작 어머니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들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탈탈탈 때처럼 한번 툭툭 풀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한국 가서 힘들던 생활, 좋았던 점 이런 게 뭐 속에 있던 것을 아마 오늘 여기에서 이 방송에서 다 털어드리고 가야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기 전에 어머니의 탈탈탈 208회입니다. 탈탈탈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그 한국에 도착하신 이후 이야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원 뭐 졸업하셨던 게 11년도니까요. 딱 직후에 뭐 이제 집을 받고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점이 이제 좀 어렵고 막막하고 그러셨어요?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한원 졸업할 때 당시 생각이 많았어요.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에 서울 뭐 충청도 어디 쟤는 진짜 아는 데다 다 이제 집을 써였는데 전 내 혼자면 아무 데 가도 되는데 제 생각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 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을 못했지만
저 이제 은혁이 밑에 이제 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데려오다 보니까 이 애들이 한국에 와서 갔다나 이제 낯선 곳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이제 경기도 쪽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왕따 당하거나 혹시 이제 잘 적응을 못할까 봐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던 게 이제 나보다 앞서 나간 분이 한 분이 제 이제 고향에서 같이 고향에 같이 있던 분이 먼저 이제 충북 제천 쪽에 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충북 제천 쪽에 사람들도 다 좋고 그러니까 여기를 나오라. 그래서 저는 충북 제천이라는데 뭐 어디부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그저 어쨌든 사람들이 좋고 그다음에 뭐 사람 가리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도 여기 오면 적응하기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저 무작정 제천을 찍어서 갔죠. 아니 그럼 첫 정착지가 제천이었어요? 네, 어머니? 제천이었죠. 와, 아니 네. 그리고 이게 아직 방송에서 이제 처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저희 강미혁 실장님은 아직 북한에 계실 때고요. 예, 또 강은영님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제 숨겨진 셋째 따님이 있었습니다. 따님이 당시 몇 살이었죠? 11살이었죠. 11살. 네. 너무 어리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은혁 씨와 네. 또 밑에 따님과 그렇게 제천으로 가셨어요. 네, 제천을 이제 하나원에 나와서 제천을 갈 때 네. 정말 교감이 많다죠. 뭐 어떤 마음이랄까 정말 좋기도 하면서도 근심이 이제 제가 어쨌든 아이들 다 책임지고 야노를 어떻게 정착을 잘 지키며 나도 어떻게 막막할 것 같아요. 막막했죠. 그래서 이제 제천을 가니까 그래도 먼저 이제 형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접십자에서도 네. 나오고 정착도우미분들이 활동하실 때죠. 도우미분들이 네. 나왔지만 그분들도 다 자기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라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건 붙이는 것부터 해서 길 나서면 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길가에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를 하나 가라도 물어보려면 한참씩 기다렸다가 또 한 사람 만나 물어보고 가게마다 가게를 써붙인 거 보면 다 외래를 썼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는 이제 머리 하는 데면 미용실이라고 쓰지 여기처럼 헤어스타일 뭐 헤어라고 안 쓰잖아요. 헤어샵, 네, 헤어샵 맞아요. 이렇게 헤어샵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도 다 낯설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게 좀 어려웠고 네. 그다음에 뭐 저녁에 이제 집이라고 배치받아서 톡 들어가니까 정말 이제 막대기를 휘두르 걸릴 거 없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덜러덩 들어가니까 정말 그날 저녁 첫날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생각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다음 제가 날 이제 뭐 하셨어요? 다음 날은 먼저 수속하는 것부터 이제 주민등록증 네, 그거 수속도 해야 되고 뭐 전입신고도 하셔야 될 거고 전입신고는 어느 날로 이제 바로 해주세요. 도우미들과 네. 같이 댕기면 하나센터 선생님들과 같이 댕기면 하다 보니까 했고 그다음에 뭐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또 이제 시청도 가야 되고 뭐 이제 핸드폰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게 참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그게 너무 이제 하나원 국정원 오는 기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 이제 갇혀서 살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또 방콕을 거쳐서 감옥살이만 한 1년을 거의 하다시피 하다가 나오니까 근심은 되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유의 정말 공기. 자유 공기. 네. 누구 나를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아침이 되면 뭐 북한 같으면 뭐 눈이 오면 그때 12월 1일 날 나왔는데 나온 다음 날이 눈이 왔어요. 근데 이제 북한 같으면 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문 두드리면서 네. 나오라고 눈 쓰려고 인민반장이 돌아다녀 새벽부터 4시 5시 되면 근데 그렇게 껴오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내 마음대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라는 게.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핸드폰 하려고 하고 핸드폰 하가지고 너무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이제 그때는 핸드폰 세대 뽑으셨겠어요? 세대 아니지. 왜요? 딸은 못했죠. 너무 어려서요? 어린 거는 둘째치고 조그만 사람한테 또 다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네. 그때는 안 해줬고 네. 은혁이하고 나하고 은혁이만 이제 그때 스마트폰 조그만 거 해주고 나는 폴더폰 했어요. 그때. 그러셨구나. 네. 네. 폴더폰 제가 이제 쓴 게 2년까지 폴더폰을 썼어요.
와. 이제 2년 동안 쓰고 그러면서 이제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은혁이는 바로 이제 다음 단날 되니까 미리 벌써 학교 그 하나원 있을 때 다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이제 이야기 됐더라고요. 인천 중장비 학원에 바로 이제 그 다음 단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이 들고 그렇고 이제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원에서 들은 소리 듣고 하기 때문에 교차로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차로 신문 보고 여러 군데 전화했는데 말투가 이상하니까 다 뭐 사람 있다 그러거나 뭐 이러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식품회사 박달 식품회사라고 있었어요. 이제 돼지고기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화하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통 처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한국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할 때 식당이라든지 뭐 청소 이런 알바 많이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데는 가고프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부터 이제 어쨌든 회사에 가서 내가 도전해버리라 이 생각을 하고 회사에 오라 그래서 가니까 면접을 보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진짜 정말 머리를 쪼아리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달봉민인데 또 달봉민이라고 빵꾸 놓을까봐 이제 커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무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엄청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해야 된다고. 그래가 북한에도 다 빨리 돈 보내줘야 된다고. 부모들이 있는데 다 굶어 죽는다고. 이러면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 꼭 내일부터 일 나오실 수 있냐. 내일부터 나오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인데 12월 달이니까 이제 식품회사들이 몽땅 다 일월 명절 준비하느라고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연장 작업을 막 하는데 첫날부터 연장 작업이 들어가는데 저는 뭘 하는가 하면 고기가 이제 갈비면 갈비, 이 갈비면 갈비, 다리면 다리, 10kg, 15kg 이런 것들 껌뼈 타고 쫙 뭐 이제 각을 떠서 나오는 걸 그걸 또 다른 껌뼈 비닐 나오는 걸 그걸 이제 비닐에다가 탁 씌워가지고 그걸 또 들어서 껌뼈에다 옮기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원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작업이래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그거 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처음부터 너무 힘든 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걸 그래도 좀 뻥이 빠지게 일했는데 전날에는 원래 그 계약에는 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니까 그 연장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딸이 전화도 없지. 집에도 전화 없지. 내만 전화 있는데 딸한테 어떻게 기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밤에 12시 끝나서 집까지 가니까 이제 12시 35분인가 그날 됐어요. 저는 잊어도 안 먹어지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문 열어라 하니까 근본 안 하겠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무서우니까 내가 이제 열쇠를 열고 우리는 그때는 처음에 나서 키도 돈이 없으니까 못 따니까 열쇠를 여는 거. 번호키가 아니라요? 아니고 열쇠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고서 문 열라니까 안 하고 이렇게 꼬리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요만큼 열리고 안 하겠어 자는데 기척이 없는 거예요. 한 30분 그냥 두드리면 문 열어라 이런 소리쳐도 그 11살짜리가 울다가 무서우니까 혼자서 울다 자다 이러면서 지쳐서 쓰러져 자다 보니까 암만 소리쳐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들에서 또 나와서 밤중에 뭐하는 짓인가고 시끄럽게 그런다고 막 나와서 뭐라 하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하고 그때는 아는 사람도 없지 해서 밤에 그때 12월 4일 날인데 잊혀도 안 돼요. 12월 4일 날 공원에 나가서 그때부터 우두루두 떨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5시까지. 밤새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5시 돼서 그다음 가서 두드리니까 그때도 못 깨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그다음에 뭐 저는 몸이 막 꽁꽁 얼었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공원에 앉아 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밤을 샜는데 새벽 5시 반에 30분이다 다시 가니까 문 두드리니까 그때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제 왔는가 하고. 네. 아니 따님도 얼마나 걱정하고 그러니까 또 무서웠겠어요. 걱정한 것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오빠도 없지, 어머니도 밤에 저녁에 6시, 7시면 온다던 게 안 오지 하니까 어머니 어디 가서 네, 자기는 어디고. 죽은 줄 알고 너무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무섭게 선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어디 가서 죽지 않았나 이 생각에 울다가 그렇게 지쳐서 어린아이 잔 거예요. 잤는데 저는 밤새껏 그렇게 하고 나가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그런 게 아니다. 거의 이래서 잠을 못 주무셨겠어요. 못 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대충 이제 한번 씻고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고 또 바로 이제 6시면 버스 타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나갔어요. 6시 반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반까지는 회사 도착해야 돼. 회사 버스가 이렇게 돌아서 다니니까 30분 갈 거리를 빙빙 돌다니까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버스를 타고 그날 나가는데 막 눈이 다 피가지고 그날 감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어머니 첫 신고식을 엄청 아주 되게 찔렀어요. 네. 진짜.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식품 회사를 다니시는 것도 다니시는 네. 거지만 따님도 뭐 11살이면 초등학교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붙였는데 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12월 달에는 네. 한 달은 네.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네. 일 방학이잖아요. 또 네, 바로 바로 이제 방학이네요. 방학이니까 네. 방학되고 다음에 이제 조금 적응된 다음에 이제 학교를 붙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식품회사에 이렇게 그때 이야기 마지 못했는데 네. 식품회사에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 다녔는데 제 욕망뿐이지 너무 이제 북한에서부터 고생하면 북한에서 넘어올 때 제가 37.5kg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올 때 이제 뭐 너무 기운 없어서 이제 막 총구에 붙잡혀서 경찰한테 붙잡혀 총구한테 머리를 맞으면 그때만 해도 이제 너무 약하던 게 이제 중국에 와서 갑자기 그래서 한 1년 동안 조금 먹으니까 몸이 확 불어는 났지만 속에 이제 아무것도 들어간 거 없고 약도 한참 못 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와서도 아니 한국에 와서도 기력이 한국 사람들한테 안 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내가 암만 하겠다는 욕망을 내세우고 막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악을 암만 써도 몸이 못 견디더라고요. 일주일 되니까 이제 손이 그걸 계속 무거운 거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거의 10kg 되는 그 돼지고기를 10kg 다 10kg 이상이니까 10kg부터 15kg, 18kg 이런 걸 옮기다 보니까 여기 한국의 돼지는 북한의 돼지들은 못 먹어서 예배에서 얼마 무겁지 않아요. 다리 한 짝도 네. 갈비도. 근데 여기 돼지들은 너무 이제 너무 잘 먹었죠. 잘 먹었으니까 돼지들이 보통 한 100kg에서 소 꺼내낸 같아요, 소 같은 고기니까 갈비 하나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다 옮겨야 되니까 알짱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손이 이렇게 이만큼 부어가지고 그다음 더는 일할 수 없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병원 가니까 큰일 났다고 나보고 막 야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려면 내가 욕망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육체적으로 이제 딸리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다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천주교를 이제 다녔었는데 천주교 이제 성당 다니시는 네 회장님이 그렇게 무리하게는 절대 못한다. 체력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해라. 자기가 돈 대주겠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돈을 대줘가지고 요양보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다니시는군요. 그래서 요양보사 학원을 한 달 다니고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실습까지 해서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벌써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학원 다니면서 또 한국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참 저한테 이제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저도 많은 걸 계속 물어보면 그러니 그래서 아무 때 뭘 물어봐도 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도움받고 생각했죠.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때가 이제 제가 제일 생각한 게 북한 떠날 때 북한에 주유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끝나고서 이제 자료신문 보게 되니까 이제 주유소가 계속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내가 통일돼서 이제 그때 당시는 뭐 한 어느 놈은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면 주유소 없는데 내가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주유소 그거 다 배워가지고 네. 북한 가서 주유소를 차리라 이런 명만 가지고 고향 가서 주유소를 차리리라. 네. 네. 그런 명만 가지고 그다음에 주유소를 취직을 했죠. 아니 근데 그 전에 주유소 취직하시기 전에 모텔 청소도 하셨다면서요? 네, 모텔 청소를.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모텔 청소 이제 주유소 다니다가 저 학원 다니기 전에, 다니고 착 졸업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친구가 모텔 청소하다가 자기가 일이 있어서 서울 쪽 가야 되니까 저 모텔 청소하는데 사장님이 괜찮다. 그래서 내가 빨리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니까 전 하루라도 쉬면 죽을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때 당시 리혁이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인데 리혁이가 계속 2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돈 보내달라고 오지. 거기에다가 또 동생들이 돈 보내달라고 그러지. 오빠가 돈 보내달라고 그러지. 거기에다가 또 부모님 따로 돈 보내달라고 전화가 계속 오지. 한국에 간 가족만 이렇게 바라보면 살게 되잖아요. 북한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12월 달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브로커 비용을 이제 우리가 올 때 감면 중인데, 750만 원인데 나와서 그 사람한테 400만 원밖에 못 갚은 상태인데 350만 원 아직 빚진 상태인데 북한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하나원 있을 때 리혁이한테 돈 달라고 해서 하나원이 있으면서 또 그 하나원에서 우리 4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생활비를. 네. 근데 딸하고 저하고 이제 생활비를 그 8만 원씩 주는 것도 석 달하고 안에 1전도 안 쓰고 허물랑 그 돈하고 그또 중국에서 떠날 때 조금 돈 있었던 거하고 합해서 다 북한에다 또 보내주고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 딸하고 저하고는 남이 이제 그 라면을 먹을 때 정말 먹고 푸더라고요. 그 라면도 하나 못 사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원 생활 끝내고 이제 리혁이한테 돈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오자마자 12월 달 나오자마자 또 리혁이한테서 전화 오고 또 북에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때. 또 돈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1월 달 되니까 또 부모님한테서 또 전화 오고 돈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겪다 보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이었어요. 네. 또 거기다가 은혁이는 또 학원에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집안안에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하나 이제 북한 상황도 다 뻔히 아는 거고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내 아니면 이제 막내 동생이나 부모는 내 손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라 내가 오면 저 사람들이 이제 보태 안 주면 굶어 죽는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하나 빨리 일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학원 딱 졸업하신 다음에 바로 모텔 청소를 하신 거예요. 친구분 소개로. 근데 모텔 청소 엄청 힘들다고 다음 날로 이제 했는데 원래 그게 모텔 청소가 2사람이 하던 거 됐어요. 네. 그런 거 이제 가니까 그때 돈으로 저한테 얼마 주겠다는 건가 하면 110만 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달 일하는데 월급을. 근데 2사람 일하는데 저짝 사람은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 온 분이 일하겠는데 그분이 너무 일을 못한다고 내보내고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2사람을 일 시킬 것인가 내가 혼자 하면 나한테 돈을 150만 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할 테니까 150만 원 달라.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그다음엔 뭐 저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그 장애인 사장님 장애인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부인도 장애인이고 저 남편도 장애인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발이 하나 없는 분이 됐어요. 사장님 엄청 저한테 잘하시는데 부인은 제가 이제 탈북민이라 같이 밥 먹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돈을 저한테 5만 원 주겠 한 달에 식비 5만 원 주겠으니까 이제 도시락 싸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혼자서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혼자서 이제 그 청소하다가 이런 모텔 방에 앉아서 이제 손님들 다 나간 다음에 청소하니까 청소하다가 앉아서 그 도시락 먹으면서 혼자서 운 적도 많았어요. 정말 처음에는 내가 이러자고 대한민국에 왔나 이제 그런 허탈감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저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일은 못 해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너무 하바닥 일을 해야 되고 너무 이제 처참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모텔 청소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게. 그치.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이기지 못해 혼자서 울기도 하고 정말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표현은 못하고 울면서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무슨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이제 영어도 배우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하고 뭐 모든 게 다 우리는 이제 하나부터 유치원보다 못하잖아요. 한국의 유치원 애들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야 내가 자존심이 뭐 필요하냐.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배우자.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다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제가 이제 모텔 청소하면서 울다가 거기서 이제 2달, 석 달 일했어요. 모텔 청소를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밤에 이제 6시 넘어까지 안 들어가면 그다음에 운영이가 이제 석 달 그 하고 내려와서 중장비하고 마치고 내려와서 공업사를 다닐 때예요. 제일 끝나고 내가 안 들어가면 나는 이제 150만 원 타겠다고 말했으니까 정말 점심시간도 저를 이제 1시간 쉬는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저는 쉬지 않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퍼먹고는 바로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칸이 이제 20몇 칸, 어떨 때 제일 작을 땐 16칸, 이 16칸 나올 땐 좀 그런 데는 나오는데 24칸, 25칸 이런 거 할 땐 정말 화장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저녁 8시도 끝날까 말까. 이러면 그다음에 딸하고 은혁이하고 다 자기 일 끝나고 또 와요 저한테. 와서 같이 도와주고 끝내고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정말 힘든 가정을 이제 석 달을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암만 나이가 있다 해도 여기서 이렇게 그저 이제 하루 종일 밥 먹고 일하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많이 생각을 했죠. 이제 교차로 신문도 보고 누구 또 알기 시작한 게 내가 주유소 일을 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뭐 이 나이에 대학 공부는 생활상 안 되니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에 이제 주유소를 갔죠. 그래서 난 무조건 받아달라고 열심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유소를 갔는데 혹시 무슨 주유소인지 기억하세요? 이제 셀프 주유소인데 물 푸른 주유소라고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조금 트기 시작했어요. 예, 주유소에서 사람들한테 주유도 이어주며 세차도 하며 그러는 과정에 이야기도 나누며 이제 그다음에 그 주유소에서 이제 알바하는 이제 대학생 총각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알바를 하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터넷 하는 방법 뭐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회사에서 이렇게 툭툭 찍어서 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저 차에는 기름 얼마고 돈 결제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보람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그 1년을 했는데 그 늘 푸른 주유소 그 자체가 직영점이 없어지면서 걔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자른다. 다 나가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또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직장장이라는 분이 나를 부르더니 너무 일을 잘해서 이제 직영점에서 한 사람을 쓰겠다는데 내가 그 반장도 다 잘리고 이쪽에 사람들도 다 잘렸는데 나만 이쪽 직영점에 서귀표 주유소라고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강제동 근처에 또 주유소가 직영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유소를 나를 일환시켜 주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연결돼서 거기 가서 다시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한 1년 일했나? 인정 받으셨네요. 네. 그 일했는데 그 주유소가 또 직영점 주유소가 또 직영점이 하나씩 없어질 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주유소가 S-오일이랑 뭐 몇 개 없잖아요. 다 그게 이제 그게 거기 없어지면서 그다음엔 그 가족끼리 하는 자기네끼리 가족끼리 한다면서 사람 하나도 안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원래 일하던 주유소에서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저를 오라고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좋게 봐요. 원래 일하던 반장분이 있었는데 그 반장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너무 이제 맞지 않고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오면 오는데
이제 반장을 내보내도 혼자서 할 수 있겠냐 나보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이제 원래 주유소는 그때 당시도 120만 원 냈어요. 50만 원 올려서 17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거. 12시간씩 12시간 일했어요. 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일하면서 겨울에는 차를 70대까지 제가 세차를 해봤어요. 와! 셀프 주유소니까 앞에는 네. 그 집 딸이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남편하고 아주머니하고 딸하고 서울에서 앞에를 보고 셀프 뒤 세차하는 거, 세차를 들어가는 거 기계를 작동을 눌러주고 마지막 나와서 닦아주는 거 하루 70대씩 하고 나면 정말 사람 죽어요. 와, 하루에 어떻게 하루에 70대를 70대씩 한 적도 다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운혁이도 어떤 때는 와서 도와준 적도 있고 네. 리혁이도 그때 봤지만 네. 정말 아, 그때쯤 이제 오셨을 때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후에도 또 숙화지대 딴데 이제 반장으로 간 적도 있는데 정말 저는 그때 일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냐면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아 탈북민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고 봐서 아 탈북민이 아 북한에 와서 온 사람들 저렇게 일도 열심히 안 해 이런 소리를 항상 듣고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보다 이제 아침에도 조금 먼저 나서 청소도 먼저 하느라고 저녁에는 5분 먼저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을 약간 내가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있죠. 항상 이제 난 탈북민이니까 그래도 남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기는 못 산 것 같아요. 아, 솔직히. 근데 그게 또 더 네. 열심히 사시게 되는 원동력도 됐네요. 네, 되죠. 아, 어머니 대단하세요, 근데 진짜.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제천에서 그 사모님이 네. 저한테 계속 문자도 오고 저도 이제 문자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진짜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진짜 가족같이 저를 대해주고 저 딸한테도 맡기지 않는 이제 금고 같은 것도 저한테는 허물없이 맡기시고 이제 그랬던 정말 믿어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북한에는 이제 주유소가 없으니까 사실 저는 운전을 아직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뭐예요? 휘발유니 경유니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뭐 차 종류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이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주유소에서 일하라고 하면 전 너무 어색하고 막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처음에 뭐 실수하신 거나 뭐 그런 경험담 없으세요? 실수한 적이 있죠. 이제 이제 다른 차는 모르겠는데 큰 차 같은 거는 큰 차 같은 거는 뭐 이제 트럭이라던가. 트럭이랑 그런 네. 거는 이제 큰 차 진짜 이제 25톤짜리 큰 차 말고 중형 네, 차 네, 같은 네. 거는 이제 주유하다가 디젤류 같은 거였잖아요. 경유. 몰라요, 저는. 북한 말로 디젤류가 여기 말로는 경유예요. 네, 경유인데 네. 그걸 여타 보면 칵 넘쳐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에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칵 넘쳐나서 진짜 그때마다 이제 얼굴이 모닥불 뒤집어 쓰는 거 같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 그런 때가 좀 종종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하는 과정 4년 동안에 이제 그 앞에 저하고 같이 하던 알바생 한국 총각은 이제 경유차에다 휘발유차에다 경유료소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 엔진에 이제 바로 움직이기 전에 바로 이제 알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름 싹 뽑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난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큰 실수는 안 했어요. 근데 기름이 몇 번 넘쳐나가지고 막 미안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실수는 몇 번 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 지금 이제 직접 운전해서 다니시잖아요. 네. 주유소 지나다니실 때 좀 생각나시겠어요? 옛날 생각? 그래서 이제 주유소 갈 때마다 직원들을 보면 나도 저런 옷 입고 저런 일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주유소들 보면 주유소 직원들이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같잖아. 한 가지를. 근데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하신 근데 거죠. 저는 돈 한 푼이라도 더 타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만 산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녁에 아침부터 좀 머리가 그냥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는 이 기온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저 어느 가정에 스트레스 받으면 공황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년은 이제 두통약을 하루에 6알씩 계속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 6알 너무 많아요. 6알씩 하다가는 머리 아프면 또 먹고 또 먹고 심지어 어떤 날은 6번, 12알 먹은 적도 다 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네. 막 심지어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아스피린 정통편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막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너무 머리 아파. 근데 하루는 주일이었는데 주기가 막 2개를 보이는 거예요. 얼른 저녁 8시거든. 그래 8시 전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리자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때 당시 또 제가 이제 8시 끝나서는 또 9시에 또 컴퓨터 학원을 또 갔어요. 아니 그렇게 네. 12시간씩 일하시면서 컴퓨터 학원도 네, 다니셨다고요? 컴퓨터 학원을 1시간, 한 달 동안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는 게 12시 돼서 자고 아침에는 또 새벽 5시 깨나가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러겠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이제 막 주기가 2개로 막 얼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끝나서 은혁이가 그날 마침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데리러 와서 차 끌고 데려왔길래 은혁아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병원에 같이 가자. 제천 서울병원에 있어요. 가서 재니까 혈압이 2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게 원래 그 정상 혈압이 몇이에요? 정상 혈압이 120이죠. 110, 120인데 200이면 엄청 200까지 위험한 올라간 거네요. 위험한 어머니? 병원에서 정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거기서 링겔 맞고 거기서 이제 한 혈압이 내릴 때까지 있고 있다가 새벽녘에 지근혁이랑 같이 왔죠. 와고 다음날에 또 출근을 했어요. 하루도 저는 일하는 기간에 아프다고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아니, 어머니 혈압 200이면 네. 하루는 쉬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엔 저 하루 이제 사장님한테 일할 날 나갔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근처 병원에 갔어요. 가서 혈압 재니까 또 혈압이 또 올라가더니 갔어요. 그 거기서 이제 서울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 우리 주유소에서. 그래서 가니까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차에다 대와가지고 잠깐 갔는데 같이 갔는데 혈압이 이렇게 올랐는데 뭐 하자는 건가 하면 죽을라는가 하면서 그러더니 혈압약이 이제 먹어야 된다. 먹기 사면 영원히 먹어야 된다가 거기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일하려면 먹어야 되겠지. 그 생각으로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죠. 혈압약이 저는 혈압약을 따로 있는 줄도 몰랐고 북한에서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혈압이 높았거든요. 엄마가 혈압이 높아서 노상 이제 중국 정통편 아스피린을 계속 잡숫고 살았는데 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는 보통 이제 200, 180이 보통 오르곤 했어요. 그때마다 정통병 잡수고는 가만히 누워있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철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본인이 아파봐야 그 정중을 안다고. 뭐 엄마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무슨 머리 아파서 좀 누워있나. 그래서 머리 아픈 건 겉으로 보기에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만 알았지 그렇게 힘든 건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파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게 정말 부모의 심정이 이해되고 너무 이제 지금까지 후회되는 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는 뭐 후회도 쓸 때도 없고. 그렇게 주유소를 4년이나 그 되게 꾸준히 다니신 거네요. 4년이면. 그렇게 다니시고 혈압약을 이제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이때쯤에 이제 따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였겠네요. 네네네. 그래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거기를 졸업했다. 학원. 학원게 아니라 그 주유소를 그냥 다니다가 그 주유소가 또 그다음엔 그 4년간의 주유소도 몇 번 그 주유소 사장님이 이제 어전 자기 돈 벌만치 벌었으니까 그때 또 주유소가 조금 안 되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을 간두면 나도 간두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두고 나오면서 이제 나오기 전에 벌써 입자리를 알아봤죠. 알아봐서 뭘 했는가 하면 다른 직업을 찾기 전에 이제 게임 하는데
게임이요? 게임 한국에 나는 게임 랜드라고 게임 랜드라고 이런 데 있더라고. 돈을 바로 계산해서 여주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산수 계산이 좀 빠르거든요. 나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게임 랜드 가보면 정말 저도 진짜 많은 걸 배운 게 한국엔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걸 느꼈고 남자분들이 기본 많이 오고요. 어머니 이제 그거 설마 이렇게 딱 그 돈 넣고 돌리면 코인 나오는 코인이 아니고 돈 넣고 그다음 기다리면 다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나오면서 맞추기를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 맞아가지고 돈 버는 거. 네, 세 개 이렇게. 네네네, 따따따 맞추. 어머니 그런 데서 일하셨다고요? 네. 거기 가서 바로 근데 그게 어떡해. 돈 떨어지면 바로 돈 계산해야 되는데 네. 손자리에서 계산을 해서 천단위 만단위 계산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하면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난리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가장 예민하더라고요. 네, 게임에서 이제 돈이 어머니 전 잘못 말로만 들어봤어요. 뭐 그런 것은. 사람 잡아먹을 것 좀 그래요.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근데 저는 암산이 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이제 격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알바를 좀 당분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탈북민이 제천에서는 정말 탈북민으로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 딸이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축제에 참가해서 이제 독창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후에 제천시장을 한 이경규 시장님, 그 다음에 송강호 국회의원님, 그분들이 정말 딸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예뻐해 주시고 진짜 그랬지만 저도 이제 딸을 이제 뭐 예술 음악가로 이제 그 다음 연예인으로 키우고 봤지만 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뭐 음악 연예인을 키우려면 돈이 엄청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체능 쪽은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먹고 살기도 그렇고 바로바로 버는 적도 빚물어야지, 버는 적도 북한에다 돈 보내야지. 언제 그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이제 그러는 가정에 이제 주유소를 간두고 이제 그 알바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 알바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스카치 왔는가 하면 우리 협력위원회 위원장 하던 분이 우리 이제 아이들과 성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성이 드물다고 하면서 이제 엄청 우리 딸하고 은혁이도 엄청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예뻐해주고 이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면 막 돈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어주시고 정말 아직도 잊혀 안 지는데 그분이 이제 하루 좀 만나자고 진짜 사모님하고 같이 전화 왔길래 만났어요. 자기 이제 회사에 이제 이런 사시 창문에 붙이는 사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창의한 분인데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반을 하나 여자들만 앉아서 조립하는 거니까 여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한 개 작업반을 꾸리겠는데 저를 이제 반장을 좀 해달라. 그래서 탈북민 매체에다가 이제 한국분 매체 써야 되는데 15명 정도 꾸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그때 이제 탈북민 6명하고 한국분 9명 데리고 제가 반장을 시작했죠. 와, 거기서도 꾸준히 일하셨을 것 같은데. 일했는데 얼마 일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석 달 일하고 참 이제 한국 분들하고 우리 탈북민들하고 이제 살아온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 길이 다르죠. 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반장 일을 맡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중재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왔어요. 제가 대상포진이 왔는데 대상포진이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로 오면서 눈을 침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했네요. 너무 위험해서 병원을 한 달을 입원해 있다 보니까 다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석 달을 제가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대로 제가 다시 일을 못 하겠다 그렇게 됐고 참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진짜 많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탈북민인데도
그 한국 분들은 그때 일할 때 막 그랬어요. 다 같이 입사했는데 왜 선거를 하지? 특별히 저분들한테 이제 우리 본토 사람들이 있는데 왜 탈북민한테 반사를 시키느냐. 그렇게 좀 질투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이분은 내가 스카우트 한 분이니까 토달지 말라. 내가 사장인데 내가 반장을 시키지, 믿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이네요. 네, 고마운데 제가 그 은혜 보다 못하고 회사를 갔던 게 항상 미안했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여기 통해서 제가 항상 그분이 감사 인사하고 싶으세요? 감사 인사를 하고 항상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아니 탔어요. 어머니 근데 진짜. 저 궁금한 게 제천에서 그러면 언제 벗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니여기가 온 다음에 네, 니여기가 2013년? 이제 그러면 13년, 14년? 네네네 14년이죠. 네. 14년에 이제 니여기가 오면서 이 경기도 안양에 배치받았잖아요. 배치받고 은혁이도 이제 그 우린디 내려와서 한 2년을 저와 같이 이제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제가 원체는 은혁이 보고 그랬죠. 너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다. 어딘간에 한국 저는 물을 조금 알았으면 이전 올라가 공부해라. 하고 경기도를 올려보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려보냈는데 한양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때려치고 저렇게 지금 BBQ 닭장사를 하기 어머니 시작한 거예요. 아쉬우신가 보다. 저는 아쉽죠. 공부를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자기 길이 뭐 자기 그 길을 가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너무 잘 되잖아요.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응원을 해줬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후에 뭐 이제 색시를 만나서 임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님이랑 같이 경기도로 올라가게 되신 거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김선미 어머님의 정착 초기 충북 제천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아니 너무 대단하세요. 첫날부터 일하신 것도 그렇고 이 다니신 곳이 그 주유소며 모텔 청소며 이 식품 회사도 다 힘든 일들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어머니 너무 대단하시고 와. 이 이후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네, 이후 이야기는 다음 부에서 해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 김선미 어머님과 함께하는 고향역 2부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향역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